반갑습니다. 물리학 레벨 3 1단원 역학의 두 번째 소단원인 입자계의 운동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 중에서 네 번째 차시로 파동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동은 공간상에서 평형 상태로부터의 변이 사이에 의해서 저장된 에너지가 공간상으로 전달되는 현상입니다. 지금은 파동의 진행 방향을 x축으로 잡았고요. 변이의 방향이 진행 방향과 수직이라면 transverse wave 횡파, 변이의 방향이 진행 방향과 나란하다면 longitudinal wave 종파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공간적으로 나타나는 마루 사이의 거리를 wavelength 파장, 변이의 최대값을 amplitude 진폭이라 불렀죠. 지금 그려진 그래프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각 파동수 k를 사용해서 코사인 함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이렇게 복소 형식으로도 쓸 수 있죠. 파동의 진행 속력을 v로 두면 시간이 t만큼 지났을 때 위상이 같은 지점들이 vt만큼 평행 이동하기 때문에 변이 사인은 위치와 시간에 모두 의존하는 함수가 됩니다. K를 괄호 속에 넣으면 KV를 각 진동수 오메가로 표현할 수 있었고요. 이 오메가는 주기 T나 진동수 F로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각함수 속에 있는 무차원 변수를 위상이라 불렀습니다. 이건 복소 형식으로 표현하면 편각의 역할을 하죠. 위상이 바뀌지 않는 지점, 즉 위상의 전미분이 0이 되는 점을 추적하면 속력 V가 K분의 오메가가 된다는 사실을 이 식으로부터 역으로 얻을 수도 있습니다. 파동의 진행 방향을 2차원으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극좌표계에서 반지름 S축을 향하는 파장이 람다인 파동을 생각할게요. 그러면 X축과 Y축 방향으로 측정되는 파동의 파장은 원래 파동의 파장보다 방위각 파이에 따라서 길어지게 됩니다. 이걸 각 파동수 K로 표현하면 파동의 방향으로 놓여진 K 벡터를 XY축에 정사형시킨 물리량으로 나타나죠. 즉 우리는 각 파동수라고 불렀던 K를 이렇게 벡터로 쓸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벡터의 크기는 각 파동수 K가 되고 벡터의 방향은 파동의 진행 방향이 되기 때문에 이 벡터를 웨이브 벡터, 파동 벡터 혹은 파수 벡터라 부릅니다. 2차원에서 파면은 이렇게 선으로 나타나고 같은 위상을 만드는 지점은 X축 이동에 의한 위상과 Y축 이동에 의한 위상을 합하면 되죠. 이건 위치 벡터를 극좌표로 잡았을 때 파동 벡터랑 위치 벡터를 내적한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3차원으로 확장시켜 볼게요. 파동의 진행 방향을 구좌표의 R축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변이축을 표현하지 않고 원점과 동일한 위상의 파면만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린 빨간 화살표의 크기가 파장이기 때문에 S축과 G축에서 나타나는 파장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S축은 다시 X축과 Y축에서 나타나는 파장으로 쓸 수 있죠. 이걸 파동 벡터 K의 성분 형태로 다시 쓰면 이건 구좌표계에서의 위치 성분과 동일하기 때문에 3차원에서도 파동 벡터의 크기가 파장분의 2파이고 벡터 방향이 파동의 진행 방향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파면의 위상은 각 축 방향의 위상 변화를 모두 합하면 되기 때문에 파동 벡터와 위치 벡터의 내적으로 쓸 수 있게 되죠. 따라서 3차원으로 표현되는 일반적인 파동의 변이는 이렇게 파동 벡터 K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3차원으로 표현된 변이에서도 위상이 일정한 지점을 추적해보면 해당 파동의 속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3차원에서는 파동 벡터의 속도를 내적하면 오메가가 되죠. 기하학적으로 파동 벡터는 파면의 수직이기 때문에 속도 벡터와 같은 방향이고 속도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3차원에서도 파동의 속력은 파동 벡터 크기에 반비례하는 거죠. 이제 어떤 물리량의 변이가 이렇게 파동의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파동 방정식을 찾아보겠습니다. 물리학에서 운동 방정식은 시간에 대한 2차 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변이를 시간에 대해 두 번 미분해보면 변이 앞에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변이를 공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 라플라시안을 적용해보면 마이너스 k 제곱이 생기게 됩니다. 두 식을 비교하면 공간에 대한 2차 미분과 시간에 대한 2차 미분이 속도 제곱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식을 웨이브 이퀘이션, 파동 방정식이라 부르죠. 파동 방정식은 시간에 대한 2차 미분 앞에 파동의 속력 제곱이 곱해져 있습니다. 물론 역으로 이 방정식의 해가 파동인지도 확인해 봐야겠죠. 이런 편미분 방정식을 풀 때 물리학에서는 주로 변수 분리를 이용합니다. 분리된 함수를 방정식에 대입해서 전체 함수를 다시 나눠보면 이렇게 변수에 따라서 분리된 4개의 항을 얻게 되죠. 각 항은 서로 다른 변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식이 항상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든 항이 상수가 되어야 하는데요. 왼쪽부터 차례로 임의의 상수 -kx, -ky, -kg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항은 vk로 쓸 수 있겠죠.
혹은 오메가로도 쓸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여기서 사용한 K나 오메가는 수학적으로 아무 문자나 사용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가지게 될 물리적 의미가 파동 벡터랑 각진동수기 때문에 이 문자를 선택한 겁니다. 이제 4개의 변수에 대한 독립적인 1원 2차 미분 방정식이 됐고 이 계산의 결과는 각각 삼각함수 또는 복소 지수함수로 쓸 수 있습니다. A는 임의의 상수고요. 그러면 방정식의 해는 이것들의 곱이 되는데요. 이 식은 4개의 변수식을 모두 곱했을 때 나오게 되는 16항의 일반적인 꼴을 나타낸 거죠. 나머지 16개의 항을 제2번째 항에 대한 서메이션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여기서 K 앞에 있는 부호는 파동 벡터의 각 성분에 포함시켜서 이렇게 쓸 수 있죠. 여기서 복소 편각이 변이의 위상을 결정할 거기 때문에 위치 변수에 곱해진 K는 각 파동수, 시간 변수에 곱해진 오메가는 각 진동수가 됩니다. 그리고 파동 방정식 자체가 시간에 대한 2차 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가질 수 있죠. 또 파동 벡터의 K의 각 성분은 어떤 실수든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변수 분리하면서 나왔던 16개 항뿐만 아니라 실수 공간에 있는 모든 제2번째 벡터 K에 대한 선형결합이 이 파동 방정식의 일반 해가 되는 거죠. 이것도 미분연산자가 선형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게 바로 파동에서 중첩의 원리가 성립하는 수학적인 이유죠. 두 파동의 간섭으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같은 매질에서 발생한 진폭이 같은 두 개의 1차원 단색 파동을 생각할게요. 같은 매질이기 때문에 두 파동의 속력은 같습니다. 대신에 진행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K의 절대값으로 표현했고요. 보통 진동수는 양으로 잡고 K는 웨이브 벡터의 X 성분이기 때문에 음이 될 수 있다고 두거든요. 두 파동은 모두 파동 방정식을 만족합니다. 그리고 두 파동이 결합된 파동 역시 똑같은 파동 방정식을 만족하죠. 따라서 공간에 나타난 최종 변이 psi 역시 매질의 물리적 특성을 만족시키는 파동이 되고 중첩의 원리에 의해서 변이가 더해지는 현상을 인터피어런스 간섭이라 불렀습니다. 여기서 두 파동의 파장은 같고 진행 방향만 반대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파동의 속력은 같기 때문에 진동수는 같겠죠. 이제 두 파동의 간섭에 의한 총변이는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건 더 이상 진행파가 되지 않습니다. 이 파동은 코사인 함수 내부에 있는 K1x의 위상에 따라서 변위의 진폭이 최대가 되거나 0이 되는 배와 마디를 가지게 되죠. 우리는 이런 파동을 정상파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두 파동의 파장을 살짝 다르게 잡아볼게요. 두 번째 파동의 K를 이 델타 K만큼 다르게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매질에서의 파동이기 때문에 진동수 차이는 델타 K에 비례하도록 쓸 수 있겠죠. 그러면 두 파동의 변이의 합은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삼각함수 부분을 변형하면 코사인 곱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 특정 시간에 대한 그래프로 그려보면 두 파동의 K 비율을 10대 11로 뒀을 때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이건 왼쪽 코사인항의 K가 각 파동의 K 값의 평균이기 때문에 조합 평균에 해당하는 파장을 만들게 되는 거고 오른쪽 코사인항의 K는 각 파동의 K 값의 차이기 때문에 상당히 긴 파장의 파동을 추가로 만들게 되죠. 여기서는 이 비율이 10대 5대 1이기 때문에 10.5회 진동할 때마다 큰 진동이 하나씩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진동수가 비슷한 두 파동이 합성되어서 합성파의 진동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현상을 비트 맥놀이라 불렀죠. 맥놀이 파동에서 임의의 한 지점을 잡고 시간에 대한 진동을 보면 길게 형성되어 있는 빨간색 파동이 반파장만큼 진행할 때마다 합성파의 진폭이 반복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시간 간격은 델타 오메가 분의 파이가 되고 진동수로는 파이 분의 델타 오메가가 됩니다. 이걸 두 파동의 진동수로 표현하면 정확히 합성된 두 파동의 진동수 차이가 되죠. 이 진동수를 비트 프리퀀시 맥놀이 진동수라 불렀죠. 이번에는 레벨 1 때 다뤘던 1차원 줄에 걸리는 횡파를 좀 더 자세히 계산해 보겠습니다. 줄의 선밀도는 람다로 균일하다고 두고 줄이 향하는 축을 x축으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미소 길이 dx 속에 있는 미소 질량은 람다 dx가 되겠죠. 이 줄이 위치에 따라서 적당한 변이 psi가 생겼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dx 간격 속에 있는 줄은 x축과 세타 각을 이룬다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세타의 탄젠트 값은 횡파기 때문에 변위의 x에 대한 기울기가 됩니다. 줄에 파동이 생기려면 레벨 1에서도 공부했듯이 복원력을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모든 줄에는 장력이 걸려야 하죠. 이 장력의 크기를 타우로 두고 위치가 dx만큼 바뀜에 따라서 줄이 x축과 이루는 각도의 변화를 d세타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미소 줄 요소는 장력의 세로 성분의 차이에 의해서 변이 방향의 가속도가 생기게 되죠. 좌변의 질량에는 람다 dx를 대입하고 우변은 사인 세타의 전미분으로 정리됩니다.
만약에 줄에 파동이 생겨도 팽팽한 상태를 유지시킬 수 있다면, 즉 세타가 충분히 작다면 사인 세타를 변위의 공간적 기울기로 둘 수 있고 이 식을 대입하면 이런 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식은 파동의 속력이 루트 선밀도분의 장력이 되는 파동 방정식이죠. 레벨 1 때 현악기의 원리를 공부하면서 이 식을 사용했었습니다. 이제 이 줄이 가질 수 있는 변위 함수는 삼각함수로 쓸 수 있고요. K와 오메가의 비율은 파동의 속력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일반에는 이걸 선형 결합해야 하기 때문에 훨씬 복잡하겠지만 간단한 하나의 파장을 가지는 단색 파동만 생각하겠습니다. 이건 파동의 같은 위상 지점이 X축을 따라서 이동하는 속력이고 줄의 미소 질량이 가지는 속력은 변위의 시간 변화율이 되죠. 그러면 각 미소 지점의 시간에 따른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또 줄의 각 지점에는 탄성에 의한 위치 에너지도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변위 제곱에 비례하는 포텐셜 에너지도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줄의 모든 미소 지점이 가지는 에너지는 줄의 위치나 시간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게 나타납니다. 이건 줄의 모든 요소가 조화 진동자와 동일한 운동을 하고 있다는 뜻이 되죠. 사실 이건 하나의 조화 진동으로 나타내는 파동을 이 방정식의 해로 정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얻게 되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파동의 진행 속력이 V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는 X축 방향으로 이 에너지를 전달하게 될 건데요. dx를 VdT로 바꿔서 시간에 따른 에너지 전달률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체에서의 탄성파인 소리의 속력을 계산하겠습니다. 이것도 레벨 1 때 결과만 다뤘었죠. 일단 X축으로만 전달하는 1차원 파동으로 계산할 건데요. 임의의 위치 X에 존재하는 dx 구간의 미소 질량을 dm으로 잡고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의 단면적을 라지 a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미소 질량 dm은 유체 밀도 를 사용해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유체의 파동 방정식을 유도하려면 유체의 운동 방정식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유체 단원에서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여기서는 먼저 1차원 유체 방정식만 간단히 유도하겠습니다. 먼저 미소 길이 dx의 양쪽 벽에서의 압력을 p로 쓸게요. 그리고 운동 방정식에 의해서 미소 질량 dm의 가속도는 양쪽 벽의 압력 차의 면적을 곱한 만큼 생기겠죠. 이제 dm의 이 식을 대입하면 압력의 기울기가 가속을 만든다는 유체의 1차원 운동 방정식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는 1차원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x에 대한 전미분으로 표현했지만 보통 이렇게 편미분으로 쓰게 되죠. 유체의 부피 탄성률을 b라고 두면 압력의 변화에 따라서 이만큼의 부피 변화가 생길 수 있고 이건 곧 밀도의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 되죠. 이 식을 x에 관한 편미분으로 표현하고 여기에 이 식을 대입하면 유체 밀도의 기울기가 해당 지점의 가속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소 길이 dx의 양쪽 벽에서의 속력을 v로 두겠습니다. 이 속력은 정확히 유체 속도의 x 성분이기 때문에 이 속도 차이만큼 dx 구간에 있는 유체의 밀도가 바뀌게 됩니다. 우변의 첫 번째 항은 왼쪽 벽을 통해서 단위 시간당 들어오는 유체의 질량이고 우변의 두 번째 항은 오른쪽 벽을 통해서 단위 시간당 빠져나가는 유체의 질량이 되죠. 이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물론 x에 대한 전미분은 1차원 표현이었기 때문에 쓰여진 거고 일반적인 편미분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건 레벨 1 유체 시간에 다뤘던 것처럼 흐르는 유체의 총 질량이 보존되기 때문에 성립하는 Continuity Equation 연속 방정식입니다. 이걸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을 거고 유체의 밀도가 변하긴 하지만 그 변화가 충분히 작은 경우로 한정한다면 연속 방정식의 우변에 있는 밀도 부분을 유체의 평균 밀도로 써서 미분 밖으로 꺼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방정식의 우변에 있는 밀도도 거의 바뀌지 않는다고 보고 평균 밀도로 쓸 수 있죠. 이제 우리는 두 식을 연립해서 밀도에 대한 파동 방정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밀도파의 속력은 루트 평균 밀도분의 부피 탄성률이 되죠. 여기서 첨자 p를 쓴 건 특정 지점에서의 유체의 속력 v와 구별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이건 파동의 속력이니까요. 그리고 압력의 변화가 충분히 작다는 가정에서는 밀도의 변화가 압력 변화에 정비례하기 때문에 압력도 똑같은 위상의 파동을 만들게 됩니다. 또 유체 속력도 연립했던 두 식을 이용해서 밀도나 압력과 동일한 위상의 파동이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파동은 종파기 때문에 이 속력은 다름 아닌 파동 변이의 시간 미분이 됩니다. 따라서 파동의 변이는 밀도나 압력과는 90도의 위상차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상황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밀도는 평균 밀도 로 제로를 기준으로 작은 진폭의 파동을 만들고 있고 압력 그래프 역시 평균 압력 P0를 기준으로 밀도와 같은 위상의 작은 진폭의 파동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두 파동의 진폭은 이런 관계를 만족합니다.
그리고 파동의 변이는 압력과 밀도보다 위상이 90도 느리게 그려지는데요. 이건 속력의 진폭이 압력 진폭과 같은 위상이고 변이 진폭이 속력의 진폭을 시간에 대해 적분한 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체의 탄성파인 소리는 변이가 0이 되는 지점 중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지점의 밀도가 높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지점의 밀도가 낮게 나타나죠. 물론 이건 밀도의 변화가 충분히 작다는 가정하에서 얻은 결론입니다. 1차원에서 계산하긴 했지만 방금 사용했던 운동방정식과 연속방정식을 3차원으로 확장해서 계산하면 일반적인 파동방정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방정식은 다음 소단원인 유체단원에서 자세히 분석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는 압력의 변화가 크지 않다는 가정하에서 두 식을 연립하면 3차원에서 일반화된 파동방정식을 얻게 된다는 사실만 인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동의 변이 표현을 3차원으로 확장시켜 봤습니다. 이때 이 파동을 기술하는 데 중요한 물리량이 바로 파동 벡터 K였는데요. 이 파동 벡터의 크기분의 2파이가 파장을 결정했고 파동 벡터의 방향이 파동의 진행 방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동이 진행하는 속도는 파동 벡터와 내적해서 각진동수를 결정하기 때문에 파동 벡터의 크기분의 각진동수가 되고 방향은 파동 벡터의 방향과 같았습니다. 이런 변이를 만드는 파동 방정식은 공간에 대한 2차 미분과 시간에 대한 2차 미분이 속도 제곱으로 결합된 모습이었는데요. 미분 방정식이 선형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단색 파동의 중첩 역시 파동 방정식을 만족하는 중첩의 원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파동의 변이는 중첩의 원리에 의한 간섭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간섭의 중요한 예시인 정상파와 맥놀이 현상을 레벨 1, 2 때보다 좀 더 수학적으로 자세히 분석해봤고요. 탄성파의 속력 역시 매질의 탄성과 운동 방정식을 결합해서 유도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